지금부터 다룰 세 가지 이슈의 키워드를 지금 만나보셨는데 먼저 탈모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저는 이미 심었습니다.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 욕실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자주 막힌다. 하나, 둘, 셋.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빈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추워도 저도 항상 모자 있는 옷을 즐기게 돼요.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탈밍 아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탈모를 커밍아웃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탈모 치료제에 이어서 가발, 모발 이식 이런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이를 두고 세 가지 주장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보시는 것처럼 탈모약, 모발 이식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말고 카피약의 값을 인하하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더 급하냐 무슨 얘기냐면 희귀 질환에 대한 여러 약들은 아직도 건강보험이 안 되는 약들이 많은데 그것에 앞서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모퓰리즘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종대 기자 나오셨는데 한쪽에서는 이 탈모약 공약에 대해서 히트작이다. 또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면 탈모가 많이 되는 분들한테는 히트작이라고 하겠죠. 그분들은. 근데 이제 저게 여러 가지 주장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저거를 과연 가능한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건강재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 6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탈모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분이 2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만약에 머리를 다 심어준다 그러면 한 1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63조 중에 1조니까 뭐 그렇게 뭐 1% 좀 넘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의 신체가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심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미용이다. 성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63조가 있지만 실제로 전체 우리가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지원해 주는 게 한 63.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 가지 뭐 4대 중증 질환 같은 경우도 100% 해준다는데 아직도 82%뿐이 못 해줘. 왜? 돈이 모자라니까. 예. 해주면 할수록 예를 들면 우리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매년. 그거 우리나라 사람 전체 받는 숫자가 58%뿐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의료보험으로 해준다면 100%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건강과도 관련된 거를 다 못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성형이나 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이제 논란거리인 거죠.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하종대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하종대 국장 말씀한 미용 성형이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건강보험으로 스트레스성으로 원형 탈모 생기면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하나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발 이식도 할 건지 그 부분에 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건지는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느 범위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탈모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기고 그게 사회생활에 적응해도 어렵고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건강보험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탈모로 인해서 직장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의사가 이거는 질환이라고 진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지원이 안 과연 되는 게, 거거든요. 예. 지금 그것까지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건 검토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해주자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를 어느 영역까지 할 건지는 검토 중이고 아직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체 네. 공약이 나오면 그때 네.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선 후보 공약에 탈모 얘기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색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ABC 뉴스의 보도입니다. 탈모가 한국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핵이나 경제 문제보다 탈모가 더 관심인 대선이다. 이렇게 다소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북한이 그저께 세계에서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금 현존하는 방어 체계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700km를 간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해당이 되겠죠. 만약 여기에 전술핵을 넣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관심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탈모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속눈썹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골이도 하고 다 하죠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지금 건보 재정이요. 이 문재인 케어 시작하면서 2018년부터 내리 지금 적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립금이 20조 쌓아놨는데 이거 다 지금 대부분 써서 2024년에는 이 적립금마저도 없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탈모 1,000만 명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에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하시는데 만약 동의하신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서 2군 항암제가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예. 이 항암제를 먹어야 지금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재정 악화 때문에 2군 항암제들이 일부 다 이 보험에서 제외된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탈모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1,000만 명 되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생명과 관련된 많은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제 못 받아서 힘든 분들이 계세요. 다 주면 좋죠. 그러면 주시려면 다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내야 돼요. 그건 누가 냅니까? 민주당원들만 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낼 건가요? 국민들 전체가 다 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예. 정말 한번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궤적을 봤을 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들이 발사한 미사일에 좀 더 개발된 미사일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지원할까 하냐 뭐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탈모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하고 그걸 공약으로 내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만 예.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탈모가 이렇게 대선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인 젠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자신의 SNS에 딱 7글자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발된 게 바로 이 젠더 논쟁입니다. 자, 국민의 윤석열 후보 어제 페이스북에 딱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이렇게만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예 폐지로 못 박은 겁니다. 이 글에 오늘 오전까지 무려 10,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지지글이 주로 이루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여성가족부 강화 다시 7글자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보라색 배경은 성평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종태 기자, 예.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강화, 2030 남성과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 경쟁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까지 이제 다 끼어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화두로 이제 떠오를 것 같은데 다른 때하고 달리 과거에는 이제 페미니즘 하면은 표 아예 주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미니즘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즘이 좀 필요하다 하는
여러 시각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저 공약을 그 페이스북에 올릴 때까지는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남녀 양성 평등 그런 가족 그 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폐지를 할 것인지. 다만 이제 지금 20, 30대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페미니즘이 너무 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여성들 중에서 상당수도 우리 페미니즘 너무 심하게 많이 나간 거 아니야 그런 쪽이 있다고 하니까 표를 계산해서 제가 보기엔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이제 페미니즘 쪽에 갔다가 지금 거기 가서 동영상 찍었다가 지금 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어떤 식으로 그걸 공약을 하더라도 이거는 남녀가 대한민국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공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앞으로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어쨌든 남성들이 군대 가고 시험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또 이 60세면은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그런데 여성들은 2, 3년씩 더 하는 이런 현실에서 남성들이 갖는 그런 역차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남성들이 역차별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공존하고 상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이 어차피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2030들 같은 경우는 젠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화가 돼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을 어쩌면 여기서는 중립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표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부가 사실 그동안 안희정 그다음에 박원순 등등 이런 이 문제 성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 여성가족 문제를 사실 여성가족부라는 데 다 넘겨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산업부도 관련돼 있고 뭐 중기청도 관련돼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오히려 그냥 문제를 다 여성가족부로 떠넘겨 버리는. 근데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힘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있느냐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각 부처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담당들을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젠더의 어떤 문제보다는 진짜 정부 조직을 놓고 그동안 아니 여성가족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에 넘겨주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저는 좀 이런 논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글을 올린 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 일박이 벌어졌는데요. 보시면요, 김남국 단장은 왜 젠더 갈등에 올라탔는지 모르겠다. 전략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권인숙 의원은 적합한 매체에 나가서 귀를 기울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서 이재명 후보 직접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답해 철회해라. 이것도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답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은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니지요.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민주당도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성은 저 혼자입니다. 이렇게 여성 이슈를 가지고서 뜨거운 감자 다루듯이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여야가 다 이 문제 때문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표 계산을 하고 선거에서 유리해서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다 얘기 들어봐야죠.
양쪽에.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그 SNS에 출연하신 걸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양성 평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을 듣고 어느 쪽을 안 듣고 어느 쪽에 더 표가 있고 그쪽이 더 뭐 세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 없이 다 얘기 듣고 그분들에게 좋은 얘기하면 그거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권이 너무 표 계산만 해서 이 남성 여성 간의 갈등이나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도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 통합할 수 있도록 너무 표 계산보다는 정말 국민들 누구 한 사람에게 또는 한 어떤 그 세력이나 아니면 성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다페이스 영상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질지 아니면 잠재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의 마지막 키워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건 야당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석방론이 일었다.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당 대표를 했고 탄핵이 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야당 지도부가 참 모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때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석방에 반대한 지도부 실명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정치 공작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노영민 전 실장이 갑자기 저 얘기를 왜 꺼냈는지 좀 의아하지만 사실관계도 좀 분명치 않고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 이야기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취득했던 정보 아니겠습니까? 즉 업무상 취득했던 정보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 시점에서 과연 공개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만약 맞다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서 이런 반대한다는 이야기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야당만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청을 했고 예. 이게 이제 4.15 총선 되기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당시에 청와대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신들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지금 와서 왜 이 시점에 저는 딱 그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야당을 어떤 분열시키기 위한 저는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야당을 분열하기 그렇죠. 위한.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봐라 지금의 국민의힘이 저 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공격할 경우에 이게 지금 야당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민한 시점에 선거가 지금 6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전직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이런 불분명한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의 내부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 문제는 괜히 나중에 논란이 보다는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치 않았다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거의 선거에서 그냥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이야기를 했을지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어제 라디오에서 노영민 전 실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이 야당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해서 못해줬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발끈했잖아요. 저는 뭐 해봐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 사람들 개발 10명 안짝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있겠지. 그 밝혀야 되지. 밝히면은 뭐 정기 은퇴 정도가 아니고 회오리가 붑니다. 회오리가. 네, 하정대 기자님. 예. 여권이 의도했던 안 했던 이미 분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조원진 사실 의원은 이제 3선 의원인데다가 뭐 나름대로 전 의원 나름대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법조를 이제 출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사실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만약 그러려면은 기소한 거를 취소하라고, 즉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지시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방법뿐이 없는데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기 매우 힘들다. 뭐 건강이 악화돼 어깨도 뭐 그러고 건강이 악화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병보석으로 나오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하려면 사면을 하려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형 확정된 다음에 형 집행정지를 하려도 그래야 되고 그다음 가석방을 하려도 형을 3분의 2 이상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9월 달에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때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미 그 대법원에서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저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못 해줬다.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이거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 정치인이 할 얘기인가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노영민 전 실장한테 과연 누구한테 해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고 먼저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